옛날에 한 젊은이가 집이 넉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항상 낮잠만 자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하도 답답하여 어느 날 아침에는 남편을 일찍 깨워 말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 공명을 떨치지는 못한다 해도 아무런 일 없이 낮잠만 자서야 되겠습니까? 부인, 하지만 내가 할 만한 일이 뭐 있어야 하지? 여보, 다른 할 일이 없다면 산에 가서 뗄나무라도 해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어요? 아, 뗄나무를 해오려면 지게를 져야 하는데 힘이 없어 나무찜을 지고 올 수가 없으니 그건 안 될 말이요. 그렇다면 좋은 수를 가르쳐 드리지요. 도끼를 가지고 소를 몰아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소의 등에 싣고 오면 힘들지 않고 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젊은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곧 도끼를 가지고 소를 몰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중에 가장 큰 나무 한 그루를 골랐다.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베려다가 문득 나무가 쓰러진 뒤 그것을 들어 소에 실으려면 아무래도 힘들겠는걸. 그러니 나무가 넘어지면서 바로 소 등에 실리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미리 소를 끌어다 나무 옆에 세워놓고 그 허리에 나무를 단단히 동여맸다. 이 상태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 자르니 한나절이 지나서야 겨우 넘어가는데 워낙 큰 나무인지라 소의 등으로 떨어지는 순간 소가 깔리면서 등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에 젊은이는 할 수 없이 소를 산에 버려둔 채 도끼만 가지고 내려오는데 강물에서 물오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내 소를 잃었으니 물오리라도 잡아가지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도끼를 들어 물오리를 향해 힘껏 던지니 오리는 달아나 버리고 도끼만 물속에 빠졌다. 이에 강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물속으로 들어가서 도끼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 젊은이는 강가에 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그리 깊지 않아 걸어다니면서 도끼를 찾으니 어디 떨어졌는지 확실히 알 수도 없고 막막하기만 했다. 이렇게 한참 동안 물속에서 헤매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려고 했다. 이에 젊은이는 그만 포기하고 강가로 나와 옷을 입으려고 찾았으나 간 곳이 없었다. 그 사이 도둑놈이 훔쳐간 것이었다. 어떻게 한담? 맨몸으로 부끄러워 어찌길을 걸어가지? 젊은이는 생각다 못해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깜깜해진 뒤에 부지런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때는 이미 한밤중이라 아내는 잠들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젊은이가 뜰에 서서 둘러보니 장독대에 도둑놈이 삿갓을 쓰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돌멩이를 주워 힘껏 던지자 그것은 도둑놈이 아니라 아내가 말리려고 씌워놓은 삿갓이었으니 장독은 그대로 박살이 났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는 배가 몹시 고팠다. 그때 문득 아내가 실엉해 먹을 것을 잘 올려놓던데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실엉 위를 뒤지니 거기 있던 부엌칼이 떨어지면서 젊은이의 코끝과 저 아래 음경의 끝을 잘라버렸다. 이에 젊은이는 한 손으로는 코를 쥐어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음경을 움켜쥔 채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그 소리에 잠을 깬 아내가 뛰어나와 물었다. 낭군님,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땔감은 해왔습니까? 땔감은 고사하고 나무가 소 등으로 떨어지면서 소 허리가 부러져 죽어버렸다오. 그래서 산에 버리고 왔소. 예,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낮잠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집에 돈이 있으니 장에 가서 소는 다시 사오면 됩니다. 소는 그렇고 또 강물에 떠있는 물오리를 잡으려고 도끼를 던졌다가 물오리는 도망가고 도끼는 찾지 못했다오. 아, 그것도 걱정 없습니다. 집에 철 뭉치가 있으니 대장장이에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런데 말이요. 도끼를 찾으려고 옷을 벗어놓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보니 도둑놈이 그 옷을 훔쳐가 버려 이렇게 맨몸으로 돌아왔다오. 낭군님, 그것은 더욱 걱정이 없답니다. 집에 배가 있으니 내 좋은 바느질 솜씨로 내일 당장 옷을 기어드리겠어요.
여보, 그런데 이것 봐요. 배가 고파 음식이 있나 하고 실ong 위를 더듬다가 부엌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코끝을 잘랐다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헝겊으로 코를 싸주면서 낭군님, 당신은 건강하니 밥 잘 먹고 지내다 보면 금방 3살이 차 올라올 겁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위로했다. 이때 젊은이는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잘려진 음경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여보, 그 부엌칼을 왜 실ong 위에 올려놓았소? 그 칼이 떨어지면서 코끝을 자르고는 이렇게 음경 끝도 잘라버렸다오. 뭐라고요? 이거 정말 제사상을 뒤엎은 놈이로구나. 아내는 음경이 잘렸다는 말에 갑자기 새파랗게 얼굴이 변하면서 손바닥에 침을 뱉어 문지른 다음 남편의 뺨을 후려갈 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것이었더라 한다. 신라 제37대 왕인 선덕왕에게는 불행하게도 대를 이을 태자가 없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고심을 하며 자신의 후대를 걱정했지만 왕비의 몸에서는 전혀 태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왕의 고심과는 반대로 김주원과 김경신은 속으로 왕의 후사가 없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례로는 왕에게 대를 이을 태자가 없으면 신하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김주원과 김경신은 늘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경신은 자신보다 김주원의 서열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항시 마음속으로 왕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경신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자신이 머리 위에 쓴 관을 벗고 가야금을 품에 안은 채 청과사에 있는 청관정이라는 우물 속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김경신은 도성에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집으로 불러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김경신의 말을 들은 점쟁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날이 먼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김경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나리께서 관을 벗으셨다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야금을 품에 안았다는 것은 큰 칼, 즉 형구를 목에 차는 형국이니 벌을 받으신다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청관정에 빠진다는 것은 옥에 갇힌다는 뜻이옵니다. 점쟁이의 해몽을 듣고 있던 김경신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흉사를 피해갈 길은 없겠느냐? 김경신의 말에 점쟁이는 그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알았다. 내 자네에게 부탁하느니 오늘 자네와 내가 나눈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나리. 명심하게 싸웁니다. 점쟁이가 돌아간 후 김경신은 상심하여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는 입을 다문 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에게만 점쟁이와의 일을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인의 몸종이 문 밖에서 그 얘기를 엿듣고는 소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도성에 그러한 소문이 나돌자 김경신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예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입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김주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고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고만 있었습니다. 김경신이 자리보전을 하고 누운 지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아찬 벼슬을 한 여삼이라는 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와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김경신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다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가라고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삼은 다음 날도 찾아와 김경신을 만나기를 청했고 그 다음 날도 만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김경신이 화를 내며 여삼을 쫓으려 하자 그는 집사를 시켜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소인이 나리를 뵙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하려 함이온데 나리께서 이를 끝까지 거절하신다면 나리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시는 것이옵니다. 하여 오늘 밤도 소인을 이대로 돌려보내신다면 다시는 나리를 찾아뵙지 않을 것이옵니다.
편지를 읽은 김경신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 여삼을 집 안으로 들여 사랑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김경신은 집사에게 술을 내어 오라 이르고 사랑으로 나갔습니다. 김경신이 방에 들어서자 여삼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큰절을 올렸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먼저 김경신이 술을 따르려 하자 여삼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나리의 잔을 소인같이 미천한 자가 어찌 먼저 받겠습니까? 나리께서 먼저 받으십시오. 김경신은 왕이 된다는 말에 놀라 주위를 살핀 다음 여삼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나리께서 꾸셨다는 꿈을 올바로 해몽한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여삼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꿈이라니? 전날 내가 꾸었던 그 흉몽 말이더냐? 김경신의 힐난하는 말투에 여삼이 강력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흉몽이라니요? 나리. 그 꿈은 흉몽이 아니라 천하에 둘도 없는 길몽이옵니다. 김경신은 여삼을 향해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너도 점쟁이인 게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도술에 조금 능통할 뿐이옵니다.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너의 해몽을 들어보자. 김경신의 말에 여삼은 술을 한 잔 들이켜고는 김경신이 꾸었다는 꿈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나리께서 관을 벗으셨다는 것은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얻는다는 것이옵니다. 관을 벗으면 곧 하늘을 머리에 쓰게 되는 형상이니 그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나리께서 가야금을 품에 안으신 것은 칼을 목에 차는 것이 아니라 12대 자손이 왕위를 이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리께서는 내무랑의 12대 손이 아니십니까? 가야금의 12줄은 그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는 김경신은 여삼의 말에 공감하며 조금씩 심취해 갔습니다. 셋째로 나리께서 청과사에 있는 청관정이라는 우물 속에 빠지신 것은 바로 궁궐에 들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청관정의 글자를 보읍소서. 청관이라 함은 보석으로 치장한 훌륭한 관을 뜻하는 것으로 이 나라에서 어느 누가 그런 관을 쓰겠습니까? 왕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그러한 관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여삼의 말을 모두 들은 김경신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위에 김주원이 버티고 있는데 그 점은 어찌 생각하는가? 김경신의 말투는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주원은 북천 건너편에 살고 있으니 미리 예방하시는 방책으로 그 북천에 사는 용에게 제사를 지내시면 후일 도움이 되실 것이옵니다. 김경신은 여삼에게 많은 돈과 재물로 후사하고 다음 날로 여삼의 말대로 북천에 사는 용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은 끝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관례에 따라 김주원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여긴 신하들은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주원은 북천 너머 자신의 집에서 왕의 승하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주원은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서 서둘러 집을 나서 대궐로 향했습니다. 김주원을 모신 행렬이 부랴부랴 북천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큰 비도 오지 않고 장마철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강물이 크게 불어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삼의 예언대로 북천의 용이 조화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김주원이 다급한 마음에 어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며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김경신은 먼저 대궐로 들어가 왕위를 이어받고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신하들도 김경신이 즉위식을 끝내고 왕좌에 앉자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어 모두들 허리를 굽히고 신앙에 대한 예를 표했으니 이가 바로 제38대 원성왕입니다. 꿈도 해석하기에 따라 그 뜻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여삼의 해몽은 김경신을 왕으로 거듭 태어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선조 임금 때 각 도향교에 제독이라는 이름의 학문 동료 관리를 파견했는데
이 제독제도는 얼마 후에 없어지고 그 뒤로는 향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독려하던 훈도를 제독이라고 불렀다. 한 문관이 경주제독이 되어 부임했는데 엄격한 가풍에 따라 여색을 멀리하여 기생들을 보기만 하면 담뱃대로 그들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 사기, 이 요기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며 멀리 쫓았다. 그래서 기생들이 매우 괴로워하니 얘기를 들은 경주 부윤이 기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 중 누가 저 제독을 속여 꿰어서 여색에 빠지게 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누구 해볼 사람 없느냐? 이렇게 선언하니 이에 한 어린 기생이 나서서 자원했다. 어르신, 소녀가 제독을 유인해 여색에 빠져 꼼짝없이 낭패를 당하도록 하겠나이다. 두고 보소서. 응,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에게 정말 큰 상을 내리지. 곧 어린 기생은 통인 하나만 데리고 제독이 혼자 거처하고 있는 향교 안 제실로 갔다. 그리고 수수한 시골 여자 차림을 하고는 매일 향교 정문에 나타나 문설주에 기대서서 통인을 부르며 제독의 눈에 뜨이도록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통인을 불러내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하루에 두세 번씩 와서 이렇게 할 때도 있었다. 기생이 며칠 동안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니 제독이 처음에는 못 본 채 하다가 며칠 지난 뒤에 어느 날 통인을 불렀다. 예, 저 여인이 누군데 매일 와서 너를 부르느냐? 예, 나으리 황송하옵니다. 저 아이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혼인한 지 반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아 쫓겨나고 그리고 곧 재혼하여 이제 1년여 되었는데 재혼하자마자 또 남편이 멀리 장사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해 오라비인 소인을 불러 함께 놀자며 데리고 가는 것이옵니다. 통인은 제독이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대답했다. 하루는 통인이 일부러 핑계를 대고 외출했는데 통인이 없는 사이에 여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향교에 와서 통인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때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던 제독이 여인을 보고는 얘야, 마침 잘 왔다. 이리 올라와 화롯불을 좀 가져다오. 내 오라비가 화롯불을 준비해 놓지 않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 내 담배를 피울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면서 손짓을 해 부르는 것이었다. 이에 여인이 수줍어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올라와 화로를 가져다 담뱃불을 붙여드리니 제독은 여인에게 다시 말했다. 얘야, 네가 내 심부름하는 통인의 동생이라지? 곱기도 해라. 여기 마루에 올라와 좀 앉으려무나. 이 말에 여인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마루로 올라와 제독 앞에 다소곳이 웅크리고 앉았다. 이때 제독은 그 수수하고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얘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보아왔지만 너만큼 예쁜 여자는 처음 본다. 내 너를 보고는 눈앞이 어른거리며 정신이 혼미할 정도니 오늘 밤에 조용히 내 방으로 와다오. 꼭 와야 하느니라. 알아들었지? 나으리, 그런 부당한 말씀을 거두소서. 소녀는 미천한 신분이라 감히 나리의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자이옵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내 방으로 꼭 좀 와다오. 내 너를 본 후로 병이 날 지경이니라. 꼭 와야 한다. 제독은 이렇게 제삼당부하면서 간절한 애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인은 수줍은 듯이 머리를 숙이고 이야기했다. 나으리, 진정 그러시오면 여기는 향교 제실이라 여자가 있기에 민망스럽사옵니다. 나중에 제 오라비를 통해 전립을 보내드리겠사오니 그것을 쓰시고 밤에 소녀의 집으로 오소서.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소녀의 집은 오라비에게 물으소서.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얼른 일어나 물러나왔다. 이날 밤 제독이 통인이 전해준 전립을 쓰고 여인의 집으로 가니 여인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은 제독에게 몇 잔의 술을 권한 후 술상을 치우고 제독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에 자신도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제독은 오랜만에 여인의 몸을 안고 활활 달아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빨리 서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밖에서 벼락같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대문을 박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이에 제독과 함께 이불 속에 누워있던 여인이
놀라고 두려워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으리, 저 남자는 소녀의 전 남편이옵니다. 결혼한 후로 소녀를 때리고 구박하며 내쫓아서 소녀는 저 남자와 이혼하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 뒤로 저 남자는 찾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성질이 고약하고 만나기만 하면 때리는 난폭한 남자입니다. 만약에 소녀가 어르신과 같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알면 아마도 살인사건이 날 것이옵니다. 소녀가 나가서 왜 왔느냐고 따지며 승강이를 벌이는 동안 어르신은 빨리 저 궤 속에 들어가 숨으소서. 여인은 은목에 있는 커다란 궤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르고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이에 제독은 옷 입을 겨를도 없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급히 궤 속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얼른 궤 뚜껑을 덮고는 자물쇠를 채우고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인은 그 남자에게 왜 찾아왔느냐고 따지면서 싸우는 것이었다. 이에 남자도 맞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년아, 내 따져 해결할 문제가 있어 왔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기나 해 하고는 여인의 손을 끌며 문을 박차고 방으로 들어왔다. 방에 들어온 남자는 이것저것 막 집어던지며 한참 동안 행패를 부리더니 소리쳤다. 이년아, 예전에 내가 해준 옷들 다 어디 있느냐? 다 내놓아. 인연이 어디에다 숨겼어? 빨리 내놓지 못해. 이에 여인이 몇 가지 옷을 내주니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저 은목에 있는 궤은 무명배 2필을 주고 샀지 않느냐? 그중 한 필은 내가 준 것이니 오늘 내가 궤를 지고 가겠다. 이러며 궤를 만지니 여인은 앙칼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니, 둘이서 샀는데 왜 혼자서 지고 가겠다는 거요? 말도 안 돼요. 이 궤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렇게 둘이서 싸우다가 남자는 기어이 궤를 관청에 가지고 가서 송사를 해 결판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궤의 끈을 메어 짊어지고는 관가로 달려가 관청뜰에 내려놓았다. 부윤이 뜰에 불을 밝히고 여인과 남자의 얘기를 듣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명판결이었다. 두 사람은 듣거라. 둘이 힘을 합쳐 산 궤이니 톱으로 가운데를 잘라 두 동강으로 내어줄 테니 하나씩 가지도록 하라. 이 판결에 따라 곧 관노들이 달려들어 큰 톱으로 궤를 자르기 시작했다. 이때 안에 있던 제독이 다급하게 소리치는데 이 사람들아, 사람 살려. 궤 안에 사람이 들어있느니라 하고 연속으로 외쳐댔다. 부윤이 멈추게 하고 궤를 열어보라 해 뚜껑을 여니 알몸의 남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게도 여색을 엄하게 금하던 제독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는데 부윤은 제독을 부축해 당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옷을 갖다 주어 입히라고 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아전들이 긴 여자장이를 갖다 입혀주니 제독은 여자장이를 입고 맨발로 향교로 돌아갔다. 제독은 그 길로 사직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이후로 경주에는 궤제독이란 말이 유행했다.